국정원은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군수도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군수의 정치도 이제는 바로 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군민이 주인이다. 양수발전소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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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실행정, 기만행정, 홍천군청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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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살던 대로 살고 싶다. 양수발전소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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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그 우리 저번에 집회가 보상 얘기는 보상한 동원회 같은 거는 강같이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두라는 얘기거든. 하지 말아라. 70대가 제일 막내인데 한 40몇 명이야 노인네가. 그러니까 그대로 살게끔 내버려두라는 얘기거든. 이제 여도 고생에다가 좀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살려고 그러니까 거 와서 뭐 발파대고 충탕돼야지 뭐 차가 왔다 갔다 해야지 뭐 이런 사람 살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수발전소 부지선정 결과 발표 진행을 맡은 한국수력 원자력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지 선정을 거하여 1순위 영동군, 2순위 홍천군, 3순위 포천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너무 기쁩니다. 내가 왜 여기를 떠나요? 못 떠나죠. 앞으로 계속 이제 반대. 왜 반대할 거예요? 반대할 거예요, 우리 반대. 아, 이제 공사하면은 덤프자 들어다니면은 가 들어놓을 거 길에 들어놓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한 100년 된 잣나무 주산지가 국내 유일하거든요, 여기가. 잣나무 연구하시는 분이 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건 마치 이제 서울의 도로가 부족해서 도로를 뚫는다고 경복궁을 부시고 뚫는 거랑 비슷한 이제 그 비유라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잣나무는 세계적으로 아주 굉장히 소중한 가치인데 그걸 베버리고 댐을 들어온다. 그전에 우리네가 다 심어서 키운 거예요. 그게 우리네가 애기들 업고 가서 그거 심어가지고 그거 여태 키워가지고 그런 건데 그걸 하루아침에 비워치우고 그런다니까 너무나 서운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잣이 뭐 쉽지 않은 잣이잖아요. 국내에서 제일 좋은 잣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마구잡이로 비워제키니까 아주 원통할 수밖에 없죠. 우리 전원개발 촉진법에 의거해가지고 이제 에너지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후보지 선정은 우리 지자체 자율 유치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지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력이나 원자력은 따로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번 쓰면 되는 거지만 이거는 전력 계통이 좀 불안정할 때나 이럴 때 수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날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환경부 장관이 춘천리를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다. 이곳에는 애초에 양수발전소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었다고 본인 느낀다고 양수발전소 현장인 풍천리를 방문하고 장관이 한 첫마디였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한수원에게 한 달 공사 중지 요청을 했고 확인 결과 그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이설도로 공사까지 중단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성환 장관이 어디 나갈 때 단추 하나 잘못 끼우고 나가면 그 옷 그대로 입고 나갑니까? 그 옷 입고 사진 찍어요? 그 옷 입고 회의에 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은 당연히 그걸 다 풀어서 바로 꿰든지 벗든지 그게 너무 마땅한 겁니다. 이게 홍천군에서 제대로 이 양수발전소에 대한 거 인식을 하고 추진했다면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 안 했을 거예요. 8년이 되는데도 공무원이나 여기 뭐 군수님이나 한 번이나 나와봤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쫓을까? 우리만 들어가면 공무원들 동원해서 정문 막아놓고 못 들어오게 하고, 실은 공무원들이 공무원답게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2024년도 7월 1일 달에 우리가 3자 토론회를 했어요. 이 양수발전소의 개발 책임이 과연 홍천군에게 얼마나 있느냐. 한수원 소장이 주민들이 했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했죠. 그러니까 홍천군이 MOU 체결도 했고 절차도 많이 진행돼 있지만, 만약 홍천군이 유치를 백지화하면, 홍천군이 유치 백지화하면 우리는 못합니다.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라고 시인을 했어요. 묵묵부답이어서 토론을 장기화한 끝에 요구사항은 그거였어요. 그럼 만장일치 토론회를 하자. 주장, 이유, 근거를 서로 대고 그 논리적인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면 합의하는 것으로 하는, 공문을 써주기로 하고는 나가서 마음이 바뀌어서 도망가고 우리를 연행하고 다 그렇게 하면서 그 뒤에는 무조건 하겠다는 입장으로 지금 있죠. 지금 신영전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정말 우리의 귀도 기울여서 우리하고 면담도 하려고 했어요. 뭔가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만장일치 토론했으니까 안 한다든지 한다든지.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를 고발한 거 아니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7명 잡혀갖고 여기 경찰이 여기 200명 춘천에서 연행됐어요? 왜 집회하고 있을 때? 그럼 모르셨어? 아, 얘기는 들었어요 아까. 우리 가슴 아픈 일 많아. 아이고, 그 말을 어디다 해. 이번에 그 홍천의 그 양수발전소 관련해가지고 입장이 어떠신지 이런 거 좀 궁금해가지고 이것 좀 물어볼까 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저희가 홍천군에서 이제 일단 신청해서 지금 양수 발전소가 필요한 그 고저차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한 약 300m 정도 필요한데 거기가 가장 최적지를 찾던 중에 이제 여기서 풍천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결정되어 가지고 이쪽으로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경제 효과는 기존 양수 발전소 3곳에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평, 무주, 예천에 전체 3곳에 모든 합쳐서 경제 효과는 약 3조 2천억, 그리고 고용 효과는 한 11,000명 정도, 11,000명 정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부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자료입니다. 우리가 홍천리를 양수발전소 이 잣나무라는 것은 우리의 효자목이에요. 효자목이면서 홍천군 내 잣나무 내 군목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농경지가 뭐 있어요? 공장이 있어요? 여기 뭐 있어요? 잣 먹고 삽니다. 1년에 얼마나 하느냐? 20억부터 30억 납니다. 이걸 가지고 손자 아들들 공부를 대학까지 전부 시겠다. 참 분통이 터져요. 가습기 잡아먹고 여기서 그 메기라고 해야 되나요? 메기가 굉장히 그 몸에 좋아요. 메기가 얼마나 큰, 그걸 저녁마다 가서 낚시해가지고 잡아먹던 곳이에요, 여기가. 근데 지금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아예. 의사가 4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아침, 저녁 회진하면서. 밥은 잘 먹냐? 잠은 잘 자냐? 대소변은 잘하냐?
이놈 풍천리에 있는 주민들이 저 양수발전소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대소변도 안 되고 빨리 해결이 되어서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것만 하면 병원 안 가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그거 하면 뭐 병원 가겠어요. 제 딸이 제 나이가 됐을 때 우리 한반도에 뭐가 남아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람아 불어라 더 크게 불어라 참나무 잎마다 노래가 부른다 사냥도 담비도 다 함께 부른다 살던 대로 그렇게 부르게 산다 우리가 나무다 우리가 숲이다 흔들려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 우리가 나무다 우리가 것이다 풍천리 지키는 꽃이야 옥수수 꽃. 옥수수 꽃처럼 그래야 돼. 이거 수영 가지고 꽃 가지고 만드는 거야. 이게 수꽃이야. 이게 수꽃. 수정대 후겠지? 물리 허가 받아가지고 걷는 그런 공사인데요. 여기가 56번 도로 이설도로에 이렇게 시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가니까 이 앞에 있는 집들이 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공사하는 걸 봤을 텐데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쟁 결과입니다. 우리가 나무다 풍천리를 그대로 투쟁. 여기 쌓여있던 잣나무 어디 갔어요? 재선충 걸린 애들. 지금 이 도로로 인해서 저 위에까지는 이렇게 이제 베어질 거예요. 아직 덜 베어졌어요. 여기는 요 입구만 하고 저 위엔 또 많이 베어졌고요. 지금 뭐 1,000몇백 그루 베어졌다라는데 아유 그거보단 훨씬 많이 베어지죠. 하부댐과 상부댐으로 영향받는 풍천리의 그 잣나무 주요 단지의 70%가 훼손되는 건데 기후에너지부나 지금 한수원 측은 그 잣나무 훼손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근사하고 든든한 나무인데 베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말이나 되나. 이 숲을 보라. 여기는 발전소가 될 곳이 아니야. 나무야, 우리가 끝까지 지켜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산소를 아주 많이 공급해드리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고 벗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근데 또 미안해. 못된 인간들이 너희들을 다 잘라버린대잖아. 하지만 우리들은 끝까지 너희들을 지키고 싶어서 8년간 싸워왔어. 저 너머 저 너머에 병들이 많이 오고 있더라. 그거 아무쪼록 물리쳐 우리 풍천리에 오지 않도록 아무쪼록 푸른 숲으로 우리 남아서 끝까지 잘 보존하고 푸른 아주 풍천리를 만들자. 감사한다. 내가 널 어떻게 지켜주겠냐. 그래도 우리를 잘 지켜다오. 고마워. 우리를 살린다. 나무들이 불쌍하고 여기가 잣이 많이 나오니까 잣 생산량도 줄일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진행된다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차라리 안 와봤으면 마음이 덜 아플 텐데 그런 생각이 들겠지. 어쨌든 한번 와본 이상 더 백지화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주민들은 보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지킬 수 있는 곳은 지켜라 좀. 이거 나무 하나 베면 이게 50년 된 잣나무, 100년 된 잣나무가 있는데 그거 한번 베면 그 잣나무를 어떻게 복원을 할 거냐. 만날 군민정부 하는데 정말 이제 소수가 사는 동네도 억울하지 않게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이재명이가 책임져 줬으면 좋겠어요.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6일 첫 임시회를 열고 4년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향후 4년간 강원도를 책임질 새로운 의정에 도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큰데요. 산더미처럼 쌓인 강원도의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남상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남상규입니다. 네, 그리고 이종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종석입니다. 네, 도민분들께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덕분에 6.3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기쁨을 얻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자리를 맡아서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과 협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종석 원내대표와 함께 강원 도민을 위한 협치를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원내대표님도 인사 말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종석입니다. 어려운 현장에서 6.3 지방선거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수당의 책임감은 무겁게 도민을 위한 상생을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이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각각 선출되는데 도의회에서 이 원내대표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방향을 추구하는지 먼저 궁금한데요. 남 원내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원내대표의 역할은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회 내에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지지하고 도와주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우리 당 의원님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 철학 내지는 이 정책에 대해서 강원도정과의 그 연결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우리 당과 함께 양당의 협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끼리 또 협치 역할이 중요한데 이번 원 구성에 있어서 우리 이종석 원내대표님과 함께 협치를 잘 해서 그나마 도민들께 조금이나마 체면을 쓴 것 같습니다. 네, 협치를 강조해 주셨고 이 원내대표님은 원내대표의 역할 어떤 방향을 추구하실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 원내대표하면 아마 국회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광역이나 기초도 요즘은 원내대표를 두고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원내대표는 당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조율사이자 도정을 이끄는 바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책임과 상생입니다. 협치를 통해서 책임과 상생이라는 부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협치와 상생을 말씀하셨으니까 도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도의회 원 구성 전에 첫 상견례를 이미 가지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궁금한데요. 예, 첫 상견례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다시 한번 좀 설레기도 합니다. 6월 29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 남상규 우리 원내대표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인 것 같은데, 처음 뵀을 때 남상규 우리 원내대표를 뵀을 때는 의정활동도 많이 하셨던 분이라 저희가 얘기가 잘 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풀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원내대표님이 남 원내대표님 만나서 상당히 설레고
얘기가 잘 될 것 같다는 인상을 네. 받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뵐 때는 네. 기초 출신이시고 초선이시라 그래가지고 두려움 반 설레임 반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설레움 쪽에는 전혀 생소했던 이 동해안 지역에서 오신 분이고 기초 출신이고 초선이기 때문에 과연 저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그 설레임도 있었지만 네. 반면 이 의회에 생리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회 생리가 있는데 원내대표라는 자리에서 초선 의원님이 얼마나 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함께 두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근심을 좀 했는데 처음 뵀는데 의외로 합리적이시고 말씀하신 게 시원시원하셔가지고 걱정을 거뒀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 있게 우리 이종석 원내대표님을 네. 믿고 협상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좋은 협상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네. 남 원내대표님께서는 재선이시고, 예. 네. 그리고 이 원내대표님은 도의회 초선이시고 예, 기초의회에서 또 활동하셨죠, 양양 지역. 예, 양양에서 재선으로 네. 했었습니다. 원내대표가 초선이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예, 저기 뭐 이례적이라고 얘기는 많이 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례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그 무게감은 더 많이 느끼고요. 책임감이 더 크시겠네요. 그다음에 책임감 때문에 요즘 아주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첫 단추는 잘 꿰신 것 같아요, 두 분이.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는데. 예, 원구성에 있어서 양당이 이 6.3 지방선거에 나타난 표심에 대해서 네. 해석에 좀 약간의 견해가 달랐었습니다. 네. 예. 저희 당에서는 55대 45%의 비율로 이 단생된 의석수를 중요시하게 저희는 주장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과거 전례대로 의회에서 내려왔던 그 의석 배분에 대해서 좀 네. 주장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종석 원내대표님?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의석수에 대해서 많은 이견은 있었습니다. 그 비율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다수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상임위를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를 해오면서 저희가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대로 그 첫날 만남은 그냥 상견례 수준으로 네. 이렇게 만나고 헤어졌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다수석을 확보했으니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4석을 맡아야 한다 이런 입장이셨잖아요. 저희는 솔직히 그 처음에는 좀 더 많은 상임위를 왜냐면 더 욕심이 있었군요. 우선 도지사가 민주당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확실한 견제를 위해선 상임위를 많이 좀 가져와야 된다 이런 그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민주당 쪽에서는 3석을 배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셨고 처음에 저희가 3석을 주문하진 않았고요. 네. 처음에 방금 이종석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저희한테 제안하신 거는 5석을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운영위원장 포함해서 7자리에서 5석을 그 다수당에서 가지고 가야지 강원 도정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희 측에서 제시한 거는 저희는 의석 수를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그 6.3 지방선거에 나왔던 그 55대 45의 네. 그 의석 비율 저희는 그것만 말씀을 드리다가 막판에 가서 협상장에서 저희가 3석을 고집을 했죠. 네. 그래서 좀 협상장에서 제가 좀 떼를 좀 써가지고 그 처음에 5석, 3석 네. 팽팽했는데 결국은 3석을 받으셨네요. 예, 저희가 3석을 받았습니다. 양보를 받으셨고. 예, 그렇죠. 국민의힘 쪽에서는 내부에서 이 양보한 것에 대한 좀 이견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 위에 중앙정치처럼 다수당의 힘을 보여주자. 그래서 저희끼리 그냥 등록을 한 뒤에 그냥 표결로 결정을 하자. 이런 얘기서부터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12대가 처음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저희 욕심만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부분이 의석의 비율이 아닌가 싶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중요한 상임위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기획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점해보면서 풀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통 크게 양보도 하고 또 저희가 가져올 것도 다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원내대표님이 상당히 능력을 발휘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희 우리 남 대표님께서 많은 양보와 또 통 큰 또 배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 시작부터 사전 협상이 몇 차례 불발되긴 했지만 결국은 뭐 원만하게 합의를 잘
이끌어내서 이제 협체 발판이 마련된 것 같은데 원 구성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원 구성에 있어서 일단 이 운영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장석이 7자리입니다. 네. 7자리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의회의 거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고요. 네. 그래서 다수당에서 항상 운영위원장은 가져가는 게 관례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6개 상임위 중에서 국힘에서 기획안전위원회를 가져가셨고요. 그 다음에 농림수산위원회를 가져가셨고, 네. 교육위원회 3군데를 국힘에서 가져가셨고요. 네. 저희가 행정문화위원회하고 복지건설위원회, 그 다음에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이게 3 상임위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원장 자리를 배석을 받았습니다. 네. 운영위원장 포함 국민의힘은 4석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저희 3석. 3석이고요. 네. 운영위원장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박대현 위원장이 됐어요. 예. 상당히 젊은 의원 아닙니까? 재선 의원이죠? 예, 재선 의원의 가장 젊은 의원입니다. 박대현 위원장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게 젊은 의회를 만들겠다. 예,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고요. 네. 지금까지 왔던 부분에서 많이 좀 깨어있는 의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6일에 첫 회기가 열렸는데 이번 회기에서는 우상호 지사의 조직 개편안을 비롯해서 추가 경정 예산안, 인사청문회, 대규모 투자 사업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남 대표님, 가장 첫 번째 제시된 안이 어떤 거고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이번 임시회 또 쟁점은 무엇일까요? 예, 이번 임시회의 그 안건은 사실은 그 원 구성이 첫 번째고요. 네. 원 구성과 그다음에 업무 보고, 그다음에 추경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예. 이 추경안 같은 경우는 그 전임 도정에서 쌓아놓은 마지막 추경이 이번에 시작이 된 건데. 2차 추경인가요? 예, 그렇죠. 네. 2차 추경이 이번에 올라왔고요. 인사청문위원회나 뭐 조직 개편안은 차후에 올라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임위별 주요 업무 보고 기간이겠죠? 업무 보고가 주고요. 네. 업무 보고와 함께 추경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추경안 심의. 예. 추경안에는 뭐 좀 아주 세밀한 사업들도 있고 또 거시적으로 나오는 이번 메가 프로젝트 같은 그 뜨거운 사업들도 섞여 있고요. 네. 그래서 좀 각 상임위별로 아주 집중적으로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네. 추경에 올라온 그 사업들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다른 지역의 사업, 상임위 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 저희 상임위에는 그 동해안에 이번에 그 AI 데이터 센터 네. 사업 관련된 게 MOU를 협정을 했습니다. 강원도가. 그 부사장이 GS그룹에서 부사장이 얼마 전에 했죠. 예, 내려오셔가지고 그 MOU를 맺었다고 하시는데 네. 그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메가 프로젝트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관련 사업들이 이번에 올라와가지고 저희 심의를 했고요. 네. 그거 이외에 또 그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그래가지고 우상호 도지사가 현재 이 저희 DMZ 주변에 있는 이 철책을 비무장지대를 위로 좀 끌어올리면서 여유 공간이 생기는데 이곳에다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을 갖다가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을 추진 정책이 있습니다. 예. 그 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이 좀 올라왔고요.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군요. 남 원내대표님이 속하신 상임위가 경제산업관광. 네. 이 원내대표님은 어떤 상임위에 속하셨어요? 교육위원회에 속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최근 이슈 어떤 겁니까? 뭐 이슈보다는 지금까지 이어왔던 교육 행정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교육감이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교육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지금은 진행해 왔던 부분에 가지고 연계성으로 업무 보고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은 아마 이번 회기 끝나면 다음 회기서부터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도 두 분 다 만나셨나요, 혹시? 예. 저희는 그 회기 임시회가 시작되기 전에 교육감님을 원내대표단에서 예방해서 한번 뵙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육감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 양당이 협치가 중요하지 않냐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양당의 협치 속에서 강원도 교육청이 그
그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예. 어제는 도지사님을 네. 예방을 했었고 13일 날. 예, 다음 주에 저희가 강상영 우리 교육감님과 시간을 맞춰서 예방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예. 13일 도지사 만난 자리에서 어떤 얘기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도지사님이 합리적으로 좀 풀어가시려고 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 도민들을 바라보면서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도 똑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할 것입니다. 네. 하지만 그것이 국민들한테 달콤한 소리만 내는 그런 헛공약이지 않길 바라면서 꼼꼼히 챙겨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아무튼 4년 동안 우상호 도정과 또 국민의힘 정책 방향, 이 예산 적정성을 놓고 충돌이 좀 불가피할 것 같다는 예상이 드는데 어떤 입장이신지요? 그 충돌보다는 혈세를 지키기 위한 건전한 조율의 과정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상호 지사님께 추진하는 기업 유치, 그다음 미래 사업들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대한 도비가 투자되는 만큼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건전성을 따지는 것은 도의회 다수당이 국민의힘이 당연하게 해야 될 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덮어놓고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네. 도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건전한 브레이크 역할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과정은 뭐 지금 충돌보다는 더 단단해지고 투명해진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의 출자 출연 기관 그리고 산하 기관 운영에 대해서 적자 운영, 사업성 부족, 부채, 기관장 임명, 자질 논란 등 도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고 이런 문제들이 또 11대 의회에서 계속 논란이 됐었거든요. 이번 12대 도의회에서 문제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효율성을 개선할 생각이신지 좀 남원내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좀 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없던 낙선하고 있던 시기에 벌어졌던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 원주 의료원을 제외한 4개 의료원이 이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강원개발공사도 부채 비율이 엄청 높고요. 네. 부채가 없는 기관은 이 자체 수익 창출 능력이 부족해서 이게 또한 문제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부채가 없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도의 재정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렇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ELS 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또 끼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채용 비위가 발각됐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있었는데 뭐 이런 소식 속에서도 그래도 도산하기관이 도덕적 해이와 이 방만 경영에 대한 이 우려를 지속시키지 않고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12대 도의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보고요. 네. 인사청문회가 도의회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잘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인사청문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그 자질, 그다음에 도덕성, 이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 절차이긴 하지만 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이거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속적인 기관 운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이런 절차 또한 도의회에서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산하 공공기관의 이 경영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윤리 의식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좀 이번 기회에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네.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상시 예산이나 그다음에 이 예산에 대해서 좀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고요. 그다음에 또 이 감사, 행정감사와 비슷하게 산하 기관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감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산 심의뿐 아니라 이 감사에 대한 부분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도의회에서 산하기관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조례안을 좀 고민해봐야 되는 내용인가요? 네. 제대로 된 정책을 한다면 조례까지도 고민해볼 필요는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종석 원내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예, 남 대표님이랑 거의 비슷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운영과 보훈 인사의 고질병 이런 건 강력한 메스로 우리는 도려내겠다 이번에는 한번 그런 의지를 좀 표현하고 싶고요.
제12대 도의원 국민의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크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진하거나 방만한 우리 기관의 구조를 예산 삭감도 과감한 조치를 좀 취하면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옥죄다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러면서 좀 타이틀하게 경영난을 좀 이거 보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자질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훈성 낙하산 원천 차단하는 걸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민을 위해서 다시 한번 현미경 같이 검증을 잘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주 강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대 도의회 경우에는 강원특별법 개정, 의정 전문성 강화, 이게 핵심 성과로 꼽혔는데 특히 4년간의 의정활동 기간 중에 모두 655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는데요. 민선 체계 이래 역대 가장 많은 처리 건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을 둘러싼 논란과 오점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 11대 의정활동의 아쉬움은 어떤 거고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두 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남상규 원내대표님. 예. 아쉬움은 일부 의원님들의 그 일탈에 의한 그 비리가 발각된 것들이 좀 아쉽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몸싸움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 성과에 대해서는 11대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655건이라는 작지 않은 조례 제정 건수가 나왔는데 네. 이거는 11대 의원님들께서 그만큼 열심히 하셨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또한 지금 10대와 11대가 변화가 된 것이 도의회에 의정 지원관 제도가 생겼습니다. 의정 지원관이요? 예. 현재는 이 의원 2명에 한 분 꼴로다가 의정 지원관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이 역할이 이와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께서 하시는 역할이 그만큼 중대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더불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와 같은 의정 지원관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거는 지방 의원들도 보좌관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지방 의원들의 이 보좌관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에 대한 제정이 가장 시급합니다. 아직까지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을 제정을 하지 않아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자치를 주도하는 지방의회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의회법을 얼른 제정을 해줬으면 하는 게 국회에 대한 바람이고요. 네.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돼야지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홀로서기가 되는 겁니다. 인사권부터 재정권부터 그다음에 방금 설명드렸던 의정지원관이든 보좌관이든 이와 같은 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부터 모든 의회가 홀로서기 할 수 있는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게 지방의회법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같이 협조해서 국회가 올바른 선택을 서둘러 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12대가 될 때까지 지방의회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긴 참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국회에서 해야 할 역할인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지원관은 그러면 당을 번갈아 가서 하는 겁니까? 2명 중에 지금 1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속 자체가 보좌관 시스템은 의원 기준으로 편성이 되고요. 예. 근데 지원관 같은 경우는 그 임기직 공무원 체제이기 때문에 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각 회기 때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보좌했다가 지원했다가 다음 회기 때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원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번에도 배정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역량은 좋고 일을 잘하시지만은 그 결국에는 정치라는 거는 가치와 철학을 갖다 정책으로 위반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혼선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각 양 당에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성향을 갖고 계신 의정 지원관보다는 보좌관을 양성해서 활동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섭
원내대표님도 11대 의정 아쉬움 반복하지 않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조금 전에 남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650억 건의 조례 제정은 저희가 봤을 때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 성과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쪼개기 조례 개정, 그 다음에 누가 더 많이 했냐는 그 내기 같은 네. 조례 제정, 과연 이것이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 또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지방의회법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지방자치, 그다음 지방 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의회법이 가장 절실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 일부 일탈도 있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또 요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선 의원들이 30명이나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직 윤리와 청년 교육을 통해서라도 재발 방지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시행이 되잖아요. 이 시행령과 관련된 도의 준비도 그럴 텐데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얘기가 오갈 것 같은데요. 예, 제 3차 네. 예, 그 개정안에서는 아마 예, 그 의장단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분석하고 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준비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원내대표단도 아마 합류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의논을 하고 분석을 하고 목소리를 내겠지만 네. 중점적으로는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도정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특례 발굴하고 4차 개정안 준비에 관한 내용도 좀 국민의힘 쪽에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정비를 하고 보완을 할 계획은 네.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호 지사께서 강특법 추가 개정보다는 기존 특례를 내시라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무작정 추가를 하는 그런 거보다는 내실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합리적으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겠고요. 예. 저희가 아무리 특별법이 3차, 4차를 바라보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약간의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은 항상 받고 있거든요. 네. 그 예로 행정통합특별법 같은 경우는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으며 발빠르게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3차 개정안을 보면은 저희가 의장, 도지사 등 여러분들이 삭발을 해가면서 그랬죠. 겨우 통과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아직도 강원도는 찬밥 심세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네. 때문에 내실화 플러스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으로 의정 활동 포부 다짐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 12대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이제 시작입니다. 네. 얼마 전까지는 우리 남 대표님과 원구성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원구성이 끝나고 나서는 지금 도민들을 바라보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야구에 이런 시즌이 있습니다. 네. 스토브 리그라고 있지 있죠.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감독하고 코치가 선수들과 시합에서 전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단장이 그 시간에 어떤 선수를 영입할 것인가, 어떤 감독을 다시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시기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마 6.3 지방선거까지가 그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토브리그. 기회를 주신, 선수로 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도민들께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네. 발로 뛰는 의회, 함께 가는 의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남 원내대표님도 의정활동 포부 좀 말씀해 주실까요? 개인적으로 앞서 이종석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부터는 도민들을 바라보고 가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원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 활동을 하고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남상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종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민들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면서 도의원들을 선택했습니다. 민생 현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끊임없는 소통과 협치, 견제를 통해서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이뤄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책임 있는 의정 활동, 신뢰와 존중의 강원도 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기 이슈 강원 이번 주 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